민주통합당의 첫 대표를 민주당 출신 후보가 맞느냐 아니면 새로운 시민사회 출신 후보가 가져가느냐. 세대 교체라는 화두 못지않게 세력 교체가 이번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또 하나 중요한 그런 그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4부 이 시간에 세대 교체론을 놓고 박지원 후보와 이인영 후보 간의 맞토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른바 세력 교체라는 주제를 놓고 민주당 내 박영선 의원, 과거 민주당이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민주통합당에 참여한 시민사회 출신의 문성근 후보 간의 맞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작년에 한나라당 때도 전체 후보들을 다 출연시키지는 못했었고요. 7명 중에 4분을 모셔서 릴레이로 인터뷰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9명의 후보 가운데 4분을 릴레이 인터뷰가 아니라 토론 방식으로 지금 어제 오늘 모시고 있습니다. 자, 박영선 후보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기호 6번 박영선입니다. 예, 다음은 기호 7번 문성근 후보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문성근입니다. 예. 어제부터 모바일을 통한 시민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최대 변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도저히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64만여 명의 일반 시민 선거인단이 참여를 해서 상당히 그 민주통합당으로서도 그 규모에 좀 놀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 출신 후보에게 유리할 것인가, 시민사회 출신 후보에게 유리할 것인가, 양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먼저 문성근 후보께 드릴까요? 네, 이게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처음에 통합 협의 과정에서 이 방안을 제시할 때 그 유불리보다는 그 혁신의 내용으로 요청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혁신과 통합은 아예 지분 요구도 하지 않고 혁신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의 제도를 넘어서서 시민들께서 이 직접 민주주의적 참여를 요구하고 계신데 이걸 받아들이자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65만 명이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일종의 그 표본수가 많은 여론조사 성격이 강해졌고요. 그래도 굳이 유불리를 얘기한다면 시민과 그동안 꾸준히 소통해온 분께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다라는 것이 문성근 후보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박영선 아니 또 딱히 그런 거 아니죠. 박영선 후보가 얼마나 소통을 많이 해오셨어요. 네. 박영선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저희 민주통합당의 이 모바일 투표는 일명 엄지혁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유권자들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유권자들은 이 세 가지를 점검을 합니다. 너는 누구냐?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은 이 후보의 정체성, 철학, 그리고 정책 검증을 아주 강하게 한다는 그런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까지 재벌, 검찰, MB의 이런 MB 권력, 이렇게 거대한 권력들과 지칠 줄 모르고 이제 맞서 왔습니다. 99%의 서민과 중산층을 대신해서 1%의 특권층 권력과 맞서 왔기 때문에 어떤 이런 국민이 분노를 느끼는 시대의 화두를 함께 해왔다는 점에서 저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서로 각을 좀 안 세우려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 문성근 후보가 먼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박영선 후보가 한 얘기에 대해서 자신의 얘기를 더 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1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동의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시민들께서 참여하면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자신감을 더욱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번 한나라당에서 이제 돈본투 사건이 났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 모바일로 시민이 참여하면 이런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는 거거든요. 모바일로 돈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한나라당도 이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바랍니다. 박영선 후보께 다시 한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이 엄지혁명은 우리나라 정당 사상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직 그동안에는 이제 전당대회 하면은 보통 조직 선거가 이루어져 왔고 그 조직 선거 때문에 나가고 싶지만 저처럼 못 나아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엄지혁명으로 인해서 조직 선거가 아닌 그동안에 무엇을 해왔느냐에 따른 정책의 힘이 받쳐지는 그러한 정책 선거로 지금 변화해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뽑히는 당대표의 지상과제는 역시 목전에 닫힌 총선 승리겠죠. 민주당 출신이 당의 얼굴이 됐을 때와 시민사회 출신 후보가 얼굴이 됐을 때 무엇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 것인가? 각각의 경쟁력을 서로 비교 평가한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번에는 박영선 후보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총선이라는 것은 그 지역별로 그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그 후보를 선출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기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요.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미 이제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조직선거에서 정책의 힘이 뒷받침되는 정책선거로 이제 넘어가고 변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 이번 총선은 더욱이 그 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들에게 선물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 제가 정책위 의장 시절에 민주당의 복지 정책을 마무리하면서 이 복지의 화두를 가지고 민주당이 6.2 지난 지방선거와 11.6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이 됐었습니다. 예. 저는 이번 총선 역시 99%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일자리와 양극화의 화두가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일자리 부분과 관련해서는 요즘 MB 정권 들어와서 금융 부분에 있어서의 그 과거의 관치금융 방식으로 변해가는 데 따른 어떤 그 금융인들의 분노, 예. 이러한 것들을 저희 당이 흡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또 이제 외환은행 론스타 문제라든가 농협 신경분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콘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시민사회 출신 후보라 해서 그 컨텐츠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건 아니겠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다 사람마다 자기의 특징이 있는 것이죠. 예. 네. 문성근 후보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지금 박영선 후보께서 얘기하신 그 정책들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이번에 이제 민주통합당 경우는 당 구조도 완벽히 바꿨고 또 그 진보적인 정강 정책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아직까지 그 변화를 뚜렷하게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다. 예. 민주당 경우에는 60년 역사의 정당이고 또 두 대통령을 배출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정당이죠. 그러니까 혁신과 통합도 약칭을 민주당으로 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함에도 아직 변화를 못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으로 분명히 변화를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민주진영의 정통성을 가졌되, 예. 그 민주당 그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소통을 많이 해온 이런 쪽이 현재로서는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박영선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 전적으로 동의가 되고 그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또한 그 박영선 후보가 그동안 노력해오신, 투쟁해오신 부분이 있고, 또 굉장히 깡단이 있고 아주 명쾌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그 경제 전문가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당의 얼굴이, 민주당 출신이 그냥 되면 이른바, 황골탈퇴한 느낌이 안 들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문성근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예. 변화가 지금 국민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어떠한 컨텐츠를 가지고 변화시킬 것이냐가 이제 중요하죠. 예. 이 국민들이 바라는 이 변화의 욕구 중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자리 양극화 문제가 있는가 하면 또 BBK라는 이 정봉주 구속으로 그 대변되는 BBK 이슈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봉주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표현의 자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 표현의 자유가 구속됐다고 국민들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또 경제 민주화 역시 지금 1%의 재벌 특혜 속에서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인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것들이거든요. 또 검찰 개혁은 더군다나 잠깐만, 제가 드린 질문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회의 공공성 부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컨텐츠를 가진 사람이 과연 어디 출신이냐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컨텐츠를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문성근 후보 같은 경우에는 평화 이슈,
남북 이슈에는 굉장히 그 남들보다 앞서간 컨텐츠를 갖고 있다고 보여져서요. 예. 문성근 후보와 제가 합쳐진다면 좀 더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소통과 그다음에 컨텐츠를 보유하는 강한 민주통합당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혹시 연대하셨습니까? 다시 문성근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민주당도 말씀하신 대로 6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당인데 지난번에 그 서울시장 후보 보궐선거 때 후보를 못 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네. 이번에 당 대표마저 이른바 민주당 출신이 안 되면 이건 그동안에 쌓아온 민주당은 뭐냐라는 생각을 민주당 당원들이나 아니면 또 그동안에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분들이 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게 그 민주진영의 정통성과 그 민주진영의 투쟁에 같이 해온 사람일 경우에 그 민주당이 더 커진 거죠. 굳이 예. 민주당 아닌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있으시겠습니까? 예. 이번에 토론회를 해보면 지금 박영선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후보 5명이 그 진보적인 정책에 모두 다 동의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기존의 기존 정당 구조에 오늘 탑재하는 이런 정당 혁명에 대해서도 다 동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9명이 전반적으로 진보 쪽으로 상향 평준화가 된 거죠. 예.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그 중에서 그야말로 큰 변화를 보여주는 후보를 찾아내면 다 힘을 합쳐서 큰 민주당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두 후보가 만일에 첫 당 대표가 된다면 최우선 과제는 어떤 것인지 짧게 두 가지씩만 좀 말씀해 주시죠. 문성근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FTA 무효와 공대비를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만월 판사가 그 법에 대한 사법 주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분야에서 지금 이 FTA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면서 무효화 투쟁을 해나가는 공대를 구성하고 두 번째로는 4월에 다수당이 되면 개정해야 될 법안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게 노동관계법일 것이고 재벌개혁관계법이고 그렇겠죠. 네. 박영선 후보께서는요? 네, 지금 문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법안에 제가 동의를 하고요. 거기에 덧붙인다면 이 MB정부 들어와서 지난 4년 동안 80여 개 법안이 날치기 됐습니다. 근데 이 날치기 된 법안의 상당수가 재벌 특혜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들을 검증하는 날치기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법들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법으로 다시 되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비리 수사처를 설립을 해서 이 부패와 비리가 얼룩진 이 MB 정권을 다시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 저는 민주통합당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쪽이 이 문제로 각을 세울 일은 없을 것 같아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네. 개별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성근 후보께 질문을 드리죠. 총선에서 안정적인 다수를 이루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명박 정권의 적폐를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완전히 갈아엎겠다. 이런 말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표현도 무척 강하셨고 또 내용도 상당히 강도가 높아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분노 이것을 나타낸 것은 알겠는데 자칫 정치보복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불안해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한명숙 전 총리께 전혀 없는 사실을 뒤집어 씌우거나 또는 그 광노현 교육감 같이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거를 꼭 구속 수감한 채 그 재판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식의 일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권력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부패를 저지른 이거를 덮어놓은 의혹이 있는 거 이것을 밝히자는 얘기죠. 이 정치보복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민주정부 10년을 되돌아보면요. 그 강요들 중에 유신이나 560 시절에 어마어마하게 고문당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보복하는 걸 단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델라 대통령 경우에는 고백을 하면 용서했지만 민주정부는 고백 안 해도 다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보복에 대한 생각을 하실 게 아니고 이것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문제고 또 정의를 구현하는 차원의 문제다. 근데 특히 그 내곡동이나 중앙선관위 부분은 심각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곡동 경우에는 이미
그 대통령이 부동산 실명제 위반했다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버렸고요. 예. 그런데도 국민은 참았죠. 그 지난번 그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워낙에 큰 상처였기 때문에. 예. 근데 이 중앙선관위 테러 문제는 이건 헌법기관에 대한 테러이고, 예. 그 부정선거를 획책한 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정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예, 정리해 주시고요. 박영선 후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대표 네. 출마 전까지 당의 정책위 의장이셨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 민주당이 야당으로서의 어떤 본성을 제대로 가졌느냐. 특히 이제 지난번에 김진표 원내대표가 크게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지자들로부터. 네. 근데 당직에 계셨기 때문에 일조한 책임은 없는가? 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가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정책위 의장 시절에 이제 제가 그래도 가장 선명하고 개혁적인 법안을 가장 많이 입법했고 통과를 시켰는데도 예.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잘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좀 더 강한 민주당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힘이 그동안에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이 80여 석 가지고 그 매일매일 터져 나오는 비리를 감당해내기 힘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좀 저희에게 힘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동의 문제, 이것을 삶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노총이 민주통합당에 합류를 해주셨고요. 예. 또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합류를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이슈를 제기하는 문제들을 입법화를 가장 많이 했던 의원 중에 한 명인데요. 예. 앞으로 이런 어떤 한국노총 또 시민단체와 함께 더 강한 민주당으로 다시는 국민들로부터 이러한 그 야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당과 야당이 공히, 특히 이제 여당에서 촉발이 됐습니다만 돈봉투 문제가 지금 정치 이슈입니다. 민주당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네. 자체 조사로서 끝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박영선 후보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일단은 그것을 진상을 파악해보자라는 것일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진상 파악이 돼서 이것이 윤곽이 나오면 저는 당연히 저희도 이 모든 것을 다 파헤칠 수 있도록 검찰 조사도 해야 되고요. 예. 후보는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 네. 문성근 후보도 같은 생각이시겠죠? 네, 그렇죠. 예. 공천 기준은 어때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은 짧게 1분 이내로 모두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문성근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 원칙을 명백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예.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강령을 지키겠다는 점, 그다음에 도덕성 점검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례대표 같은 경우 그 계파별 이렇게 나눈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시민 참여형과 전문가 집단을 섞어서 그 비례 아주 정확하게 공천을 하는 방식이죠. 예. 지역 경우에는 100% 시민 참여로 하기로 했는데 제일 관건은 이거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입니까? 그렇죠. 예. 네, 모바일 투표를 도입을 하는데 예. 이때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주소 확인입니다. 예. 그래서 한나라당도 아무래도 민주통합당이 시민 참여를 하니까 따라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예. 그렇다면 그 번지수를 제외한 동까지 주소 확인을 하는 그 관계법 개정을 여야 공동으로 하면 이 알겠습니다.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선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국민공천 예비선거제도를 법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예.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계파 정치 없앨 수 있고요. 또 알박기 정치를 없앨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에 나오는 모든 후보들을 국민이 그 중에서 2명을 뽑는 것이니까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2번 선거 치르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예비선거와 본선거. 네네네. 그러니까 당대표의 권한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당대표의 권한을 다 없애는 것이 가장 공정한 공천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민주통합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박영선 후보와 문성근 후보 간의 토론이었습니다.